비트코인의 중요 지지선이 깨지며 11만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지난 8월 14일 정도 부근일 거예요. 최고점인 12만 4천 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한 12%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11만 달러 지지선마저 하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조정은 여러 좀 복합적인 거시경제하고 또 시장의 내부적인 요인 이거가 이제 같이 작용한 결과로 좀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최근에 G20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유럽연합이죠. 돈 세탁, 테러 자금, 어떤 조달 방지 같은 이런 명분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법안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서 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가장 큰 하락의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각국이 어떤 금융당국 쪽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특정 지갑 주소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철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위협에 대한 인식을 좀 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 쪽에서의 역풍,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소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런 점인 것 같거든요. 투자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체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항상 어떤 미래의 그 가능성을 가격에 미리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예상보다 견고하게 나타난 고용 지표라든지 더불어서 PCE 물가 지표, 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나왔고, 또 지난 8월 마지막 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약 한 3억 달러 가까운 투자 금액이 이탈했던 점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급락의 도화선이 된 미국 PCE 지수는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가 지표거든요. 근데 중요한 근원 PCE 지수가 2.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소폭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시장은 9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0% 좀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심리는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인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이런 부분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월 중순에 12만 4천 달러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단기간에 굉장히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대규모 매물이 좀 출회된 부분들이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급격한 상승 후에는 필연적으로 조정 국면이 뒤따르는 경향이 매우 크죠. 특히 고점에 진입했던 투자자나 또는 단기 수익을 목표로 했던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 대비한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어디로 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이더리움 같은 중요한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됐어요. 또 일부 알트코인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도 포착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자금 순환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독주보다는 시장 전반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에 하락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이번 조정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 조정이 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시나요? 단기 조정인가 아니면 장기 하락의 시작인가 이런 질문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단기 조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지만 불안정한 상황은 분명할 것 같고,
다만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근거를 한번 추론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의 원인이 명확한 이유는 이번 하락이 뭐 비트코인 자체가 내재 가치 훼손이나 또는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정책 전망이라고 하는 거시경제 변수와 그리고 파생 상품의 어떤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하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당 변수들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동력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견고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번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래로 불리고 있는 이 고래의 장기 대량 보유자들의 지갑에서 매도한 움직임은 전혀 관측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단기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좀 정리되는 이른바 건강한 조정 측면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장기 조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반면 앞으로 발표될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아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짚힌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 기조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 어떤 시장 전반에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유발하면서 조정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주요 가격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1차 지지선이 10만 5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초록색 선으로 가로선 되어 있는 이 라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10만 5천 달러 부근인데 11만 달러가 무너진 현재 가장 먼저 지켜져야 될 심리적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가격선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지난 상승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지 저항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두 번째 마지노선은 10만 달러 선이죠. 그러니까 이 가로선 하얀색 선 보이실 거예요. 10만 달러인데요. 만약에 10만 5천 달러마저 붕괴된다라고 하면 다음 행선지는 강력한 라운드 넘버인 10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곳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가격을 넘어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그동안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만약에 이 10만 달러 선마저 무너진다면 투매 현상이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럼 9만 달러 중반까지도 급락 가능성도 또 열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등 시나리오에서 우선 11만 2천 달러, 그러니까 맨 위에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빨간색 선 11만 2천 달러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안착하는 것이 가장 좀 반등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급선무인 것 같고요. 이 가격대를 다시 발판 삼아야 이전의 상승 추세로 복귀하면서 최소한 기술적인 조건을 갖추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원칙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공포에 휩쓸릴 때 투매라든지 또는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라고 해서 섣부른 바닥을 잡는 추격 매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세 가지 대응 전략으로는 첫 번째는 만약 현금 비중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를 믿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리 정해둔 가격대, 그러니까 10만 5천 달러든 아니면 10만 달러든 이런 가격대에서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이번 첫 번째 현금 비중이 충분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트레이더 분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섣부르게 롱 포지션에 진입하거나 하락의 칼날을 잡는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요한 어떤 저항선인 11만 2천 달러, 그러니까 11만 2천 달러를 확실히 돌파한 뒤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든 거래에서 손절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절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손절매까지도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한 두 번째 전략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투자자분들, 지금은 이제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았으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게 좀 현명할 것 같고요.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 그러니까 일정 기간 횡보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것도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 무 포지션도 훌륭한 포지션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회는 언제나 다시 찾아오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코인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큰데요. 지금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중요 지지선을 하회하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찍은 비트코인이 보름 만에 한 1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런 조정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바닥인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요. 우선 조정이 왜 왔는지에 대한 실체부터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왜 왔는지. 첫 번째,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후퇴했고, 전통 금융시장은 물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실제 파악은 파생상품 시장의 대규모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됐던 때를 보게 되면 상승에 베팅했었던, 그러니까 롱 포지션들에 대한 강제 청산이죠. 이 롱 포지션에 대한 강제 청산이 하락세를 좀 더 부추겼다. 이는 시장의 과열이 일부 해소되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내재적 가치 훼손보다는 외부 거시경제 요인 그리고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가격 조정은 사실은 위기, 그 다음에 기회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는 낙관론, 아직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 신중론, 그러니까 낙관론과 신중론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은 긍정론이에요. 긍정론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첫 번째는 고래들의 움직임인데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약 한 6% 정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지갑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2만 개 이상 추가로 매집한 그 사례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신중하게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장기적인 상승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여러 투자은행이라든지 분석기관들이 제시했었던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은 강세 전망을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아직까지도 좀 유효한 것 같고요. 특히나 번스타인이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했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추론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조정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유입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세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신중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신중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또는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뒤로 늦춰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역시 추가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그러니까 고래들의 매집과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다소 현재는 위축된 상황이죠.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가격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지금은 조정장을 마주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몰빵이 아니라 분할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판단하고 싶고요. 최근 데이터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조정 국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임에는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기회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는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이 커지더니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하락은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하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복합적인 결과를 통해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죠. 지난 8월 말에는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한 일주일 정도를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고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하면서 불안감에 있었던 시장이 급속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냉각이 되는 그러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가장 큰 좀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급등했었던 패턴이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열된 파티의 후유증을 필연적으로 겪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이더리움은 연이은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의 일일 트랜잭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굉장히 극도의 과열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8월 중순경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체 이더리움의 보유자의 약 97%가 수익 상태였다라고 하는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욕구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거시경제 불안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가 8월 말에 던져지자 그동안 쌓였던 막대한 규모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졌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건강한 조정에 대한 걸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펀더멘탈의 붕괴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조정에 가깝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근거가 뭐냐? 그죠?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튼튼한 펀더멘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건강성 그리고 이 견조함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급락 직전까지도 일일 활성화 주소는 68만 개를 넘어서면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5월 팩트라 업데이트 지금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이 자료가 5월달 팩트라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율성은 더 개선되었으니까요. 또한 전체 유통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3,600만 이더리움이 스태킹되어 있는 걸 통해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튼튼한 펀더멘털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하락은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라 외부 거시 경제에 대한 어떤 요인으로 인한 그리고 단기 과열 해소 과정에서 비롯됐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재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어떤 네트워크 쪽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 이더리움 가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성장 로드맵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단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독자 세상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면서 공포에 패닉셀하는 게 가장 피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비전을 믿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번에 조정 국면을 평단가를 낮추거나 또는 신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들어 이더리움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 이더리움의 상승은 단순히 묻지마 랠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제도적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3대 성장 엔진이 동시에 가동된 결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가장 결정적인 기폭제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었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도권 금융시장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제 현물 ETF는 그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자산 운용사 같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있어서의 보유량을 한 달 만에 250% 이상 급증했거든요. 그러면서 10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서 미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둘째는 어떤 기술력, 멈추지 않는 기술력,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글로벌 컴퓨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상승 배경에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분들, 그리고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높은 수수료 그리고 느린 처리 속도, 이거 확실히 개선을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레이어 2는 네트워크의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절감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의 폭발적인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니까요. 그리고 팩트라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스테이킹 한도를 대폭 상향했고, 거기에 기관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처리량은 2배가량 늘렸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술적인 도약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한 부분인데요. 지난 2022년이죠. 머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후에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된 이더리움이 공급량이 점차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접할수록 더 많은 이더리움이 소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희소성이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펀더멘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미래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강세 전망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좀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을 편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꾸준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더리움 재단은 그 양자 쪽 관련되어서 양자 내성 보안 같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진행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미래 디지털 경제 핵심 어떤 인프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걸로 시사하는 그런 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확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저렴해졌죠. 속도도 빨라졌죠. 거기에 디파이라든지 NFT, 게임 같은 다양한 분야의 디어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더 활성화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규제 변화 같은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떤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전통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에 이더리움 역시 단기적인 어떤 가격 조정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이더리움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 개발 속도가 뒤처지거나 또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경우에 이 점유율은 뺏길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앞으로 이더리움의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술 발전과 또는 기관의 진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리플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은 오랜 기간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아온 종목이잖아요. 저는 리플 프로젝트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경 없는 결제 그리고 국경 없는 송금의 미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시도를 좀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SEC 소송이라고 하는 큰 불확실성을 사실상 해소하면서 그 잠재력이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리플 사랑의 배경에는 혁신 그리고 이제 규제의 명확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이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의 국제 금융 송금 시스템을 통해서 느리고 비싼 단점을 해결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가깝고 빠르고 저렴한 어떤 국가 간의 국경 간의 결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XRP는 이런 솔루션에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거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좀 받아왔거든요. 또한 수년간 리플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었던 게 SEC하고의 소송인데 최근 종결됐습니다. 법원이 2차 시장에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 중요한 판결을 내렸고, 최근 SEC하고 리플이 벌금 규모에 이제 합의하면서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리플에게 막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증권성 판단 기준의 어떤 중요한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러면 리플은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리플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좀 열리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SEC 소송이라고 하는 큰 난관을 극복한 리플은 이제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할 준비를 좀 마쳤고요. 우선 리플은 단순히 XRP 토큰을 넘어서 기반 기술의 XRP의 어떤 발전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이더리움 가상 머신 호환성하고 그리고 자동화된 마켓 쪽에서의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XRPL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 분야를 넘어서 탈중앙화의 어플리케이션을 포괄하고 있는 전체적인 포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리플을 보고 계셔서 앞으로 이런 리플의 기술적인 발전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규제 리스크의 해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기관들하고 기업들이 리플의 솔루션, 예를 들면 CBDC라든지 어떤 토큰화 같은 이런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플 사례는 향후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더욱 명확해질 거고요. 또 유연해지는 계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 또는 리플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될 거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리플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규제라고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걸 잘 극복했고, 그리고 기술적 진보라든지 생태계 확장에 힘써왔습니다. 또 SEC 소송의 종결을 통해서 리플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받았고, 물론 이제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리플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기술 잠재력을 이해해야 되지만, 사실 어떤 리플의 변동성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리플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분명히 나아갈 것 같고,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10일 특강도 준비를 했죠. 지난번 특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번 9월 10일 특강에 역시나 주식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코인에 대한 특강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이제는 모든 분들이 투자하는 투자 어떤 재료가 되는 코인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 기관도 하고 있고 개인들도 하고 있고 또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이 코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특강 들어오셔서 내 걸로 가져가시는, 그래서 정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9월 10일 저녁 8시에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